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금융위기가 터질 거다. 이게 뇌관이 돼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소리도 있고 아무 상관없다. 뭐 이 정도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대한 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러면 보통 뭐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 이런 거죠. 이게 미국에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PF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오피스라든가 이런 상가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20%는 자기 자본을 댑니다. 그리고 80% 정도는 은행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미국의 평균 이 LTV, 그러니까 건물의 가격이 약 100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0억 정도만 자기 돈을 싣고 나머지 800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다 뭐 은행 돈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이 대출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언제 이 가격을 평가를 했냐. 2019년에 건물 가격이 굉장히 또 높았고요. 그리고 또 2020년, 2021년에 저금리 상태니까 건물 가격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때 가격을 기준으로 그 80%로 대출을 해줬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뭐 지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시 또 출근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풀기를 해서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돈풀기로 경제도 막 살아나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잘 되고. 그런 생각으로 많은 펀드부터 이런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때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진 않죠. 법인을 세우고 자기 돈은 한 20% 넣고 나머지 80%를 대출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짓기도 하죠. 그럴 때도 한 80%는 대출을 받습니다. 또 그 전에 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시기에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도 2020년, 21년에 저금리 때 굉장히 많이 갈아탔어요. 또 그때 기준으로 이제 80%또 대출을 받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굉장히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던 거죠. 우리나라의 펀드도 그렇고 외국 글로벌 펀드들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들. 저도 당시에 이렇게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임대 수익률이죠. 이게 뭐 10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은 연간 임대 수익료만으로 8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2%로 굉장히 낮다. 2% 자금 조달을 해오면 너는 6%를 먹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건물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냐. 코로나 끝나면 올라가지 않냐. 그럼 그때 이제 시원하게 엑시트 하면 연 6% 수익도 먹고 가격도 상승해서 못해도 뭐 한 연 20% 가까운 수익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많이 팔아 먹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갑자기 갱신을 하지 않고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그냥 자택근무 해라 대신에 이제 회사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이 정도는 출근을 해서 여기 회사의 공간에 옵니다. 그래서 팀 회의도 좀 하고 여기는 네 자리, 여기는 뭐 네 자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아무 데나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일하고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직원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과거에 3층을 썼다면 지금은 그냥 한 층만 써도 될 정도로 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심지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 건물,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택근무하고 뭐 일주일에 2-3번 얘네들 와서 이제 공간만 있으면 알아서 근무를 하고 또 얘네들이 굉장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출근만 뭐 한두 시간, 뭐 3시간, 4시간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임대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교통도 좀 더 가까운 이게 도심지로 들어오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외곽 쪽으로 회사를 아예 이전을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심지에 있는 이런 오피스가 텅텅 비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20%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뭐 거의 40%가 공실인 데도 있고 30%가 공실인 데도 있고 아주 난리가 아니래요. 상업용 건물의 공실이 늘어나면 일단 임대 수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최초에 기업들의 임대 수익을 맞춰놔서 건물의 매수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을 한 5% 정도로 맞춰놨다. 그럼 갱신 안 하고 떠나게 돼서 수익률이 뭐 2에서 3%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상가 오피스 건물이라도 큰 길가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공실이 하나도 없고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데 한 블럭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공실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한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임대가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 경매에서 2분의 1 토막 이런 것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입지가 좋은 곳은 한 30%, 이 정도 싸게 거래된다. 그리고 완전 입지도 별로 안 좋고 좀 나쁘다 그러면 80%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있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예요. 기업들이 과거처럼 다시 도시에 있는 중심지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몰아서 일시키고 자리 배정해주고 이런 일을 할까요? 이건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의 구조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기가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세 층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층만 쓰고 그럴수록 점점 공실률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경쟁이 붙잖아요. 자기 건물에 공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해주고 이러면서 임대 수익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 언제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냐? 원래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물의 임대 수익이 8%, 연 8억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공실이 생겨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건물의 가격은 그냥 50억이 적정 가격이에요. 이 가격으로 쭉 간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기업들이 만기가 될수록 이렇게 임대 공간을 축소를 하고 서로 임대료 경쟁이 붙으면서 계속 이게 떨어지겠죠. 임대 수익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임대 수익도 떨어지고 가격이 지금 반토막 났다. 30% 하락했다, 40% 하락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설설설설 내려가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오피스 건물들, 즉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간과하고 있던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코퍼레이션이죠. NYCB. 여기에 주가가 지금 사정없이 폭락해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펀드 및 투자회사 등이 이게 법인명으로 지들 이름으로 무한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법인 하나 세워서 그걸로 이제 건물을 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니까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 쌓이고 손실이 쌓이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사정없이 이렇게 반토막 이하로 계속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100억으로 측정한 이런 건물에서 담보비율 80%에서 80억 대출을 받았는데 2024년 현재 이 100억 오피스 건물을 그 가격 주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매에 나가서 반토막에 팔리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은행이 지금 100억짜리 건물 중에 80억을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경매에다 팔아서 50억 챙깁니다. 그럼 은행이 30억은 그냥 떼이는 돈이에요. 이게 법인만 파산하면 끝납니다. 블랙록 같은 대형 펀드나 투자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자기 회사 명의로 절대 안 삽니다. 어떤 법인 새로 세우고 안 되면 요거 파산시키고 이러면서 책임을 면피하는 게 보통 투자의 방법이에요. 이건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똑같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중소 지방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담보대출을 해줬고 물론 대형은행들도 해줬는데 워낙에 다양하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이제 중소은행들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그 만기죠.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2024년,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보다 지금 시세가 월등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갚을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대출에서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파산할 법인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에서도 이렇게 담보로 잡았던 물건들을 그냥 경매로 넘기기 때문에 경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올수록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죠. 그래서 가격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은행들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건 오롯이 그냥 은행이 다 떼이는 돈이에요. 굉장히 무서운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최신 기준으로 상업용 건물과 다주택자 대출액은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최근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한 28조 되죠. 그러면 4조 7천억 달러다. 그럼 이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작년이죠. 한 6월쯤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보면
특히나 이 사무실 부분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피스가. 사무실 부분이 전체 이 대출액 중에서 한 19% 정도가 되는데 요거 말고 나머지 뭐 아파트라든가 산업 소매들은 아직까지 공실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종류별 공실률 하는데 사무실이 뭐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소매는 10%, 아파트는 4.9%, 산업은 4.2%. 이것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사무실만큼 높지는 않으니까 지금 당장에 큰 문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소매, 아파트, 산업 등 그리고 사무실도 그렇고 2023년 1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2024년 현재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급증을 하면 문제가 터진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최근 자료들을 제가 이것만 계속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CBRE라는 이 사이트에 가보면 미국의 각 지역별로 사무실의 공실률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과거보다 최근 2024년 2월 현재 사무실도 그렇고 소매, 산업, 아파트 전반적으로 다 공실률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한국은행에서 2023년 작년 6월에 발표한 자료고 이 자료가 2022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이 대출액만 해도 거의 3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2조 달러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고요. 과거 자료를 보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기가 올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그냥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나 딱 잘못 번지면 경기 침체나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규모만 따져봐서 이게 GDP에 얼마밖에 안 된다는 둥 아니면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PF 문제도 어떻습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확 죽어버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규모 있는 금액들의 투자가 안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어 경기 둔화나 침체를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상업용 건물의 미상환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아직 상환되지 않은 부채는 2023년보다 최근까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공실률도 2023년 1월보다 1년 새에 굉장히 크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 정확하게 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져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해요. 정확하게 언제 터진다 이런 게 없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월 내에 폭락한다 이런 거 맞출 수 있으면 선물 옵션 투자하겠죠. 그래서 돈을 한번 잃어보고 경기 침체 맞아서 한강 가서 바람도 쐬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하실 거고 공포라든가 위기를 정말로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투자를 하실 텐데 저는 이런 위기를 제대로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각자 투자 방법에 맞게 또 저는 중장기 투자죠. 기회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수 자료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